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4년 3월 25일 월요일 아침 7시 23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뻔한 스토리, 한동훈 영웅 만들기.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너무나 뻔한 스토리, 한동훈 영웅 만들기. 뭐 스토리가 뻔하다는 얘기는 감동이 없다는 얘기겠죠. 이미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다음 장면이 뭐가 나올 거야 라고 예측하면 그 재미없는 겁니다. 재미없는, 이번 선거는 재미없는 선거다. 왜냐하면 너무나 뻔한 스토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지금 지난 금요일 날 비례대표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오늘 아침 매일경제신문이 아주 재미난 기획을 했어요. 비례대표 투표용지 길이가 얼마나 될까? 이겁니다. 신문용지 길이하고, 신문용지가 51cm입니다. 신문용지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비례대표 용지입니다. 이거 점점, 보이시죠? 이게 비례대표 똑같습니다. 신문용지의 크기가 51cm입니다. 이번에 비례대표 용지 길이가 51.7cm입니다. 아주 재밌는 기획을 했어요. 이거, 자, 기사를 읽어드립니다. 46개 비례대표 의석을 놓고 38개 정당이 난립하는 바람에 오늘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신문 세로 길이와 거의 만만한 수준이 됐다. 중앙선거관리가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지난 총선 때보다 1개가 늘어난 38개 정당이며 총 후보자는 253명이다 하는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떴다 방식으로 급조된 정당들이 생겨나면서 유권자들은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긴 51.7cm의 투표용지를 받아들게 됐다. 이로 인해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100% 수개표를 해야 합니다. 선관위가 이번에 도입한 투표용지 분류기는 46.9, 34개 정당까지만 할 수 있는데 이제 정당이 38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수백억 들여서 만든 전자개표기는 쓸모가 없게 됐습니다. 이겁니다. 비례대표 용지예요. 이거 이렇게 깁니다. 신문 용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들 면허 정지를 유연하게 하겠다 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임박한 전공의들이 면허 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며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동훈 국민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국 의과 대학 교수 협의회 회장단과 만난 뒤 대통령실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유연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고 윤 대통령이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제 한동훈이가 나서서 해결할 겁니다. 이걸 보고 쇼다라고 합니다. 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한동훈 영웅 만들기 시나리오 모양에 빠진다. 너무나 뻔한 스토리에 따라 쇼도 잘한다. 조영환 씨가 이런 칼럼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무기 삼아 의료계의 초토화에 나섰다가 윤석열 정권이 무기 삼아서 의료계 초토화에 나섰다가 의사들과 국민들이 저항에 봉착했다. 출고로 한동훈 협상 영웅 만들기 작전을 편다. 환자를 볼모로 삼은 윤석열의 의료체계 파괴에는 한동훈도 공동 책임자다. 한동훈 띄우기에 속지 마라 라고 하는 칼럼을 여러분께 읽어드렸습니다. 이재명 씨가 또 돈 풀겠대요. 이재명 씨 대통령 만들어지면 돈벼락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한국경제신문입니다. 또 현금 뿌리자는 이재명. 1인당 25만원씩 주자는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민주당은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을 제한한다고 했다는 겁니다. 재원은 어디서 나는데 그랬더니 일단 쓰고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쓰고 메우자 하는 게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주면 돈벼락에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정당의 꼬라지입니다. 한쪽은 뻔한 쇼를 하고 한쪽은 돈 뿌리자. 돈을 어디서 나냐? 그건 모르겠고 나중에 그건 나중에 메우지 빵꾸 나면. 이게 우리나라 1당과 2당의 대표들이 하는 짓거리가 바로 이런 짓거리입니다. 여러분 감흥이 있습니까? 여러분 감명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감격적인 순간이 있습니까? 자, 저희 내일로 미래로 당에서 제가 속해 있는 내일로 미래로 당에서 이번에 지역구 후보를 2명을 냈습니다. 가장 말하자면 그 핫한 지역에 냈어요. 서울에서 가장 부자 지역. 또 당 대표 대선 주자급이 나오는 지역. 이렇게 2군데 후보를 냈습니다. 먼저 내일로 미래로 당의 강남병 후보 인터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남병입니다, 여러분. 시작합니다. 내일로 미래당 소속으로 출마하셨는데, 예. 가장 우리나라에서 부자 동네에 출마하셨어요. 예, 제일 부자 동네입니다. 맞습니다. 지역 구명이 어떻게 됩니까? 강남병 선거구고요. 기호는 7번입니다. 그 강남병이 타워팰리스 있는 동네 아닙니까? 타워팰리스가 제일 부자 동네고요. 타워팰리스 같은 대규모 부자 동네가 주변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좀 공약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속세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법인세 대폭이나 상속세는 이제 부모님 재산이 100억이면 절반인 50억이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을 도와주기 위해서 상속세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법인세 대폭 인하를 주장합니다. 2번째는 주택 거래를 막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서 실거주 의무라든가 전매 제한 등을 이제 철폐하고자 합니다. 3번째는 국가에서 대학 교육에 강압적인 규제가 많기 때문에 대학 교육을 완전 자율화를 주장하고요. 4번째는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의사 정원 반대, 지금 의사단체의 반대가 많기 때문에 너무 강압적인 의사 정원은 반대합니다. 5번째는 기업 운영에 발목을 잡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좀 유예했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는 대한민국도 안보국방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핵무장을 추진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7번째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와 유공자 지정은 강주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훈부에서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번째, 부정선거 시비가 많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선거관리는 행안부에서 관리해야 공정하게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9번째는 기초지방자치단체 폐지, 10번째는 공영방송 폐지와 공영방송 전파에 남는 것을 상업용 통신용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 저희 내일로 미래로 당해서 강남,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들이 많은 사는 강남병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여당 지역입니다. 여당 지역입니다. 우리가 강남에 이렇게 그 후보를 낸 이유는 무조건 여당 지역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냥 여당이 추천한 후보를 찍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 강남병에 출마한 우리 내일로 미래당의 후보의 공약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자유우파적, 자유시장 경제적의 사상에 입각한, 이념에 입각한 공약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남병에
선거 유세 때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 양한별 후보를 돕겠습니다. 저희가 또 그 한 군데 했어요. 어느 곳에 했냐면 매우 의미 있는 곳에 했습니다. 그것은 인천 계양을이에요. 자, 이제 인천 계양을 동영상을 찾겠습니다. 잠깐 걸려요. 한 5초 정도 걸리니까요. 잠깐 좀 참아 주십시오. 네. 자, 찾았습니다. 인천 계양, 우리 내일로 미래로당에서 인천 계양을에도 후보를 냈습니다. 시작합니다. 내일로 미래로당 소속으로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셨어요. 네네. 거기 기라사 같은 후보들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 그리고 또 원희룡 후보 자신 있으십니까? 충분합니다. 저희 제 2의 고향 3살부터 군대까지 나오고 부모님을 한 40년 넘게 모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네. 공약이 좀 특이하다고 그러시던데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공약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계양을이 지역적으로 갑보다 한 2.5배가 큽니다. 한 70% 정도 큰데, 그래서 우리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계양을을 목동처럼 대규모 주거단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인우나 GTX, 공항철도 전철을 하나로 묶어 계양을을 대규모로 재개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제 계양을 전체 크게 확대해서 개발하면 서울의 목동이나 강남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국민연금이 해외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양을에 적극 유치해서 계양을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게 하고요. 다섯 번째, 계양산 뒤쪽 한 2천만 평의 묵상동이 있습니다. 여기를 지금 세계가 반목되고 신념이 달라서 참 아주 세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데, 세계 종교청을 신설하면 세계의 안정과 평화가 보장됩니다. 또한 UN 본부를, 아시아 UN 본부를 설치하면 뉴욕의 UN 본부와 동급입니다. 이것을 계양을 묵상동에 설치하게 되면은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절대 내로울 생각 못합니다. 이런 것을 계양을 주민의 단 한 표로 한 방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을이 빈곤을 이용하는 정치인들이 구태에서 벗어나서 빈곤을 탈출하는 그런 공약으로 탄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밀어주십시오.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저희가 저희 내일로 미래당에서 계양을에 이렇게 지역구에 출마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계양을이 이번 총선에서 가장 부정선거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러면 원희룡 전 장관이죠. 지난번 총선에서, 지난번 보궐선거입니다. 이상한 투표용지가 가장 많이 나왔던 지역이 이 계양을입니다. 그 이상한 투표지는 이재명 후보 쪽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매우 관심이 있는 지역이 계양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로 미래로당에서 계양을에 전략적으로 후보를 냈습니다. 이번 40 총선에서 4월 10일 총선에서 부정선거 시비가 가장 부정선거가 우려되는 지역이 계양을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가 끝나면 제1 후보와 제2 후보는 선거무효소송이나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이재명이나 원희룡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선거무효소송이나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일로 미래당에서 전략적으로 최창원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이 후보는 당선무효소송과 그리고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계양을에 선거 결과가 이상하다, 부정선거의 의혹이 있다고 하면 저희는 즉각적으로 당선무효소송과
그리고 선거묘 소송을 제기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략적으로 넬런 무레로당은 전략적으로 두 곳의 후보를 냈다. 한 곳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 동네 강남병 타워팰리스가 있는 그 동네 가장 부자 동네에 냈다. 그것은 왜냐하면 무작정 여당 후보가 무작정 당선되는 것인가, 아니면 여당 후보보다 더 훌륭한 공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표를 더 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양을에 우리 최창원 후보를 공천한 이유는 최창원 후보가 그곳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부정선거가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즉각 조치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두 군데의 전략적 공천을 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예. 예, 여러분, 이건 좀 이제 선거와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제가 수십 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거 읽으실 줄 압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글자인지, 이거 문장을 읽으실 수 있나요? 이건 못 읽습니다. 이건 못 읽어요. 저는 기사 생활을 한 30년 넘게 했고, 학위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못 읽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은 이거 읽는다는, 이게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상속한다라고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소송이 지금 엄청나게 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소송 내용을, 진행 과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설명드릴게요. 자, 이걸 자필위원장 사건입니다. 자필위원장 사건은 2010년 5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만 14년 동안 5차례 소송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차 소송 제1심 재판부 지정 필적 감정인이 자필위원장의 필체가 일관성이 없어 그 필체가 망인, 돌아가신 분이 필체인지 여부가 감정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차 소송 제2심에서는 첫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30년 이상 필적 감정 업무에 종사한 베테랑 필적 감정인은 읽을 수 없는 글자들 때문에 유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감정했습니다. 세 번째, 윤진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님이 작성한 글에 이런 게 있어요.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이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면 그 유언은 무효이다. 증인이 나는 이렇게 이게 유언장입니다 라고 유언으로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 라는 독일 오스트리아 판례들을 인용한 의견서 또한 재판부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1차, 2차, 3차 소송에서 제1, 2심 재판부 모두 전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것은 돌아가신 망인의 자필이고 유언 내용의 식별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실로 황당한 판시를 거듭 반복했고, 대법원은 읽어보지도 않고 상고 이유조차 기대하지 않고 심리 불속행, 상고 이유 불기재, 무선고, 상고기업 판결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필위원장 사건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흑역사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자필위원장 요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4차례 반복된 소송에서 그 법리를 밝히지 아니하고 막무가내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을 반복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후손들도 법원이나 변호사들이 끝없는 고통을 당할 겁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나락으로 떨어져 우리나라 사회가 일대 혼란을 겪고 있는 산 증거입니다. 재판부가 다시 위 위원장 문서 검증 기일을 4월 4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4월 4일 오후 2시 30분 동관 558호 법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겠죠. 서울지방법원 동관 558호 동관 558호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판사들은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사법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이니까 아주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겠죠. 선진국, 우리나라 같은 후진국이 아니라 선진국의 판사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자 그 글자를 읽을 수 없으면 그 유언장은 무효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후진국 판사들은 잘 보인대 이거. 자, 여러분 4월 4일 날 2시 30분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판사가 잘 읽나.